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더니 그 다음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공모펀드 같은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죠, ETF라든가 괜찮죠.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회복세와 대선이 맞물리면서 미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형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 분석에도 전문가이신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대우증권 공채로 입사하셔가지고 사장직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3년 전에 수축사회라는 또 책을 출간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길었던 증권계 경력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은 한 2년 정도 하셨는데 당내에서 존재감만큼은 아주 뚜렷하신 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되시고 나서는 처음 뵙습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식사 좀 모셨어야 되는데. 아니 증권 때는 너무 자주 뵙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네. 서울 국회의사당하고 지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는 항상 내려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하나 국회라는 데가 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회의는 여야 합의로 열리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회의 잡아놨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시간 관리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점심 약속을 한 달, 2달 이렇게 멀리 잡아놓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없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잡냐 얘기죠.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적으로도. 그래서 누구랑 뭔가 약속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했는데 제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국가 일이 먼저니까. 그죠. 국사가 먼저니까 못 간다든가 아니면 한 2시간 늦게 가면 대단한 신뢰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못 가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짜맞추고 사실 것 같은데 또 그러지가 못하시고. 세종시잖아요. 지금 지역구가. 오늘도 KTX 타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어떤 날 N자 내려갔다 올라왔다 다시 N자. 이거 극한 직업입니다. 국회의원이 극한 직업이에요. 오랫동안 이제 증권업계에 계셨었잖아요. 작은 증권사도 아니었죠. 대우증권 나중에 또 통합해서 미래세 대우 증권 초대 사장님도 하셨고 때랑 지금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어떠세요? 바라보는 이 경제 시각이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차이가 꽤 있죠. 증권사에 있을 때는 오히려 세계 경제에도 관심이 많죠. 글로벌 경기가 변동이 되면 그것이 한국에 오고 한국에 와서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주고 경제 이런 트렌드로 많이 봤는데 전반적으로 국회 가다 보게 되면은 문제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방향이 역순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중심, 코스피 중심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국회 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소외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거지만 정치 영역에서 하는 정책의 영역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 방법이 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관료들과 많은 토론들을 하거든요. 언론에 보면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는데 언론에서 카메라 있을 때만 싸우고요. 대부분은 서로 대부분은 다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국회의원이 정보 데이터 달라고 하면은 모든 정부기관은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실망하고 사회에서 가장 불신받는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꼭 또 그런 건 아니더라는 얘기잖아요. 국감에서 못하면 주시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받는 입장이 되셨으니까 정보량도 상당히 더 많아졌을 테고 리서치 쪽 오래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들어가 보면은 이 리서치 하셨던 분들의 또 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회 들어가서도 세밀하게 막 이렇게 보고 이러세요? 아니 저는 원래 뭐 그런 짜잘한 거 하는 리서치가 아니고
저는 사회과학 중심으로 많이 봤어요. 네. 그 시장도 네. 사회과학이나 그 매크로 중심으로 봤는데 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중요한 그래프 같은 거 짧게 가끔씩 보내줍니다. 미리 한국에 나올 거 일주일 전에 우리 여의도도 이게 동여의도는 증권가잖아요. 네. 동여의도에서 나올 게 돌면 일주일 있으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해외에 주로. 네. 그러면은 동여의도랑 제가 보조를 맞춰서 의원들한테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의원님 모르고 다 알고 계세요. 농담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죠. 역시 전문가라 다르시고 특별히 이제 국회를 들어가시고 나셔가지고 장 이렇게 갔잖아요. 재산 신고하기 전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더니 그 다음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 주식 이쪽 전문가인데, 내 국회의원만 아니었으면 지금, 다른 쪽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지금 계시지 않았을까. 원래-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원래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다 현금화 해놓고 나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저보다는 이제 저희 안 식구가 상당히 아쉬워하죠. 네. 뭐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시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왜 국회의원은 못 해야 될까? 그래서 공모펀드 같은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죠, ETF라든가. 괜찮죠. 그런데 해도 된다는 법은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많이 했다 뭐 문제가 되는데 저만이 아니라 네네네.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용 펀드 해서 1년에 회전율을 뭐 1회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래서 금액은 자기 뭐 1년 급여만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법을 만들까 했는데 주변에서 당신 증권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 한다고 오해받는다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인식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찌됐든 은이 되시고 나서 코스피가 3천을 넘었어요. 네. 저희가 주식 거기에 계실 때도 아시지만 3천이라는 게 참 한때는 꿈의 숫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요번에 대선 후보들께서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얘기도 한마디 하실 때 이제 3천을 넘었기 때문에 얼마를 부르실까? 예전에 보면 항상 지수 3천으로 외치셨는데 옛날 MB가 3천 그죠? 네. 예. 3천을 많이 외치셨는데 이제 3천을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4천을 제시할 수도 없고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레벨업을 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새로운 이제 지수 시대도 열렸잖아요. 여기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넥스트로 우리가 뭘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나 주식시장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레벨업 안 됐고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서 멀티플 PR이 2000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딴 나라가 20배 넘었는데 우리가 뭐 11배, 12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16배, 17배 돼야지만 점프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 마켓에 이렇게 많이 작년에 신규로 들어오셔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근본적으로 지금 최대의 과제는 역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을 IMF 위기 이전에는 기업들의 불투명한 재무제표, 회계장부 다 믿을 수 없고 한국 사회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건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겪었던 건데 그리고 남북 문제도 과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줄었는데 그럼 뭘까? 우리가 어떤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거는 바로 부동산 열풍이 의미해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식이 이만큼 올렸지만 자기 재산에서 보면 부동산이 옛날에 70%였던 사람은 지금은 80%고 주식이 올라서 금액은 늘었지만 오히려 비중은 줄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이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차기 정부에서 여건 야건 이대로 안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뭐 올리겠다, 많은 규제를 하겠다 하지만 딴 쪽에서 또 공급을 많이 늘리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기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이 국면에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패턴에서 여전히 장기 투자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만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 주식의 변동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가상자산 네. 쪽으로도 일부는 또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적어도 하나 샀으면 경기 사이클 하나는 볼 정도의 어떤 성숙한 투자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개선이 안 됐고 자기 정부에서 이런 지금 많은 얘기를 하지만 공모펀드 활성화한다든가 네. 다양한 형태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의 저변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건한지를 전 세계인이 느꼈고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느꼈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주식을 샀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적절히 잘 해줘서 기업들이 이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신뢰를 왜 우리가 퍼 12배로 보느냐 16배로 보면 안 돼? 미국이 21배인데 미국만큼은 못한다. 우리 솔직히 이게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MSCI 평균 정도만이라도 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퍼가 30%만 올라도 여기서 4천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고 아까 대선 주자들이 뭐 몇 포인트 간다, 몇 포인트 이건 옛날 얘기고요. MB가 3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옆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했어.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요즘은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네. 판별하는 기준이 펄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핵심이지 그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도 얼마나 더 전문적이 되셔야겠어요. 대선 후보들도. 그러니까요. 단순히 숫자만 질리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퍼가 뭔지 PIR 집가격 할 때 우리가 보면은 무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배가 집을 살 수 있느냐 PIR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어렵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수엔 분수. 주가 나누기 기업이 그걸 갖고서 뭘.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고 그죠. 자기가 느껴야 돼. 그죠. 머리로 하는 건 틀려요. 행동하는 건. 제가 돈 번 사람, 돈 많이 손해를 봐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보셨죠. 그런데 돈 번 사람과 돈 벌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는 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아주 낙관론자나 아주 비관론자는 돈을 버는데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전혀 돈을 못 벌더라. 장을 좋게 보는 사람은 떨어질 때마다 사거든요. 그죠. 예? 분할해서. 장을 나쁘게 본 사람은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은 만족하고 목표 수익을 팔고 팔. 요 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 이론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행력에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저도 감동하는 거예요. 실행력. 자기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바라본 시각이 과거랑은 좀 다른. 과거에는 우리가 남북 문제 항상 거론이 됐었고 좀 불안한 상황이다 지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나아졌고 어찌됐든 코로나 이후로 앞자 K가 붙는 것들이 해외에서 많이 인식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특히 가상화폐가 이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네. 그쪽으로 막 솔직히 자금도 많이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의원님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뭐 관련법 이거 이제 발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부터 일단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일단 뭐 물려질 것 같고 과세 이전에 이것을 이제 자산으로 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의원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일단 나이가 제가 한 60 가까이 되니까 솔직히 저희 세대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어제 국회에서 바로 가상자산 관련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네네. 제가 한 말이거든요. 새로운 가상자산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같이 맞닿아가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블록체인 기술과 기술의 발전 속도랑 가상자산의 가격이 움직인다든가 마켓이 형성되는 것이 여기 같이 가야 되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의 어떤 상거래 행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보다는 지금 입법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게 새로운 게 많이 오니까 네네네.
그렇다고 새로운 산업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온라인 상거래 시장 침투율로 지금 가장 높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몇 년 지나면 압도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장도 굉장히 클 거로 봐요, 저는. 이제 크는데 이걸 막지 않기 위해서 법은 대충 가상자산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규제는 우리 자본시장법에 대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용을 하고, 가장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불공정하잖아요. 네. 이 불공정함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 속도를 내자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입법이 된 후에 과세 문제는 양당 후보들도 대부분 1년 연기하는 건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과세를 할지 저는 처음부터 이건 과세는 안 된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네. 시장이 더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독점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거래 많은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우리 증권시장으로 얘기하면 거래소가 증권회사도 하고 기업도 갖다 상장도 뭐 자기가 시키고. 하는 기업 시키고 네. 뭐 이런 건데, 거기서 벌어지는 불공정을 막는 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제정될 거라는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거죠. 네. 굉장히 논의가 심도 있게 심도 진행되고 있게 됐다. 네. 아. 올라온 법안이 12개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네. 의견 수렴을 여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올해 중에는 하여간 어찌됐건 법안 소위라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글쎄요, 전국 상황으로. 그죠. 대선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 이게 또 예민한 문제잖아요. 예민하죠. 굉장히 실제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정경련에서 여론조사도 했었는데 MZ 세대가 미래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꼽는 게 부동산이에요. 예적금이 꼴찌였거든요. 근데 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을 보니까 1등이 예적금이고 4등이 부동산. 그 사이에는 이제 주식도 있고 가상화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외인 것 같아요. 예적금 1등이고 현재 보면은 요즘같이 이게 투자 수단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 MZ 세대의 어떤 투자의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 현실과 이상에. 저는 예적금이 미래의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하위에 있다는 네. 거, 그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 1% 금리에 있다는 것은 본인이 살아갈 미래가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금리라고 하는 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거기 그죠. 때문에 내 평생 1%라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0.5, 물가 상승률 0.5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죠. 그런데 예적금이 안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아갖고 자기가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적립직 열풍이 한 2005년쯤 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인의 용돈을 적립직으로 계속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주저없이 주식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경험이 없고, 그건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도 제 자식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2002년에 가치주 열풍이 불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가치주 아모레가 2만 원 할 때. 2만 원. 2만 원 할 때 제가 강의할 때는 분명히 5천원만 오르면 팔을 거다. 응? 5천원이 아니라 2천원 오르면 파니까 그걸 까먹기 위해서 애들 명으로 하고 증권카드를 마포대교에서 강물에 던져버려라. 던져라. 그리고 비밀번호 잊어버려라. 아. 그럼 내가 분명히 이건 좋아진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 스스로도. 제가 확신이 안 실행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맑게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당연히 주식으로 가야 되고요. 부동산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애널리스트, 스트레티지스트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번 국면의 상승을 꺾고 네. 한번 하락하게 되면은 일본형은 아니에요. 일본은 그 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우리나라는 이거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86, 87, 88, 89 4년간 주식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늘어난 게 전체 GDP보다 많았어요. 4년은. GDP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1년간 일해갖고서 총 생산한 생산 가치보다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늘은 거하고 부동산 가격이 늘어난 거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다는 그거 다 기억들을 모르시는데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이런 건 내가 열심히 뭐하러 일하지? 주식하든지 부동산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부동산을 엄청 투자했어요. 막 사죠.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 못 가니까 딱 꺾이게 됐을 때 이게 역회전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어찌 됐건 이번에 부동산이 꺾이면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우리나라도 상당한 장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열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딴 나라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작년도 11월부터 수출이 막 30-40%씩 1년 내내 늘었는데도 여전히 한국 경제 망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부분에는 좀 더 관심을 더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